여름철 난제 아닙니까? 더운 사람에게 맞춰야 할까? 추운 사람에게 맞춰야 할까? 예. 온라인에서 맞춰야 돼. 아 그래요? 난 더 덥거나 더 추운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여름인데? 여름은 더운 어 사람. 잠깐만. 겨울은 추운 사람. 전 뭔가 항상 절대적 기준보다 상대적 기준을 좋아해서 더 덥고 더 추운 사람이니까 그에 맞춰줘야 배려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추우면 입어야죠. 아 그래? 너무 무섭잖아요. 추운 애가 입어. 약간 내가 사이즈가 벗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가 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더 덥고 더 추운 사람을 위해서. 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추운 애가 껴입어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정작 사회를 바꾸는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저 투표 안 하는 거 15년째 하고 있다고. 정작 사회를 바꾸는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안 돼요. 아 그렇죠. 이 얘기 하면은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제가 이제 안 푸는 썰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15년째 컨셉으로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게 이 얘기로 시작할까? 열받지 않아요, 님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식당인데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럼 식당인데 음식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그럼 발길을 끄는 게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나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맛있게 해라, 개선해라. 왜 내가 왜 줘야 돼? 지들이 맛없게 했는데. 이 생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나는 정치에 관심 없게? 니들이 잘못한 거지.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정치 식당이 맛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그 편견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가 15년째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득에 실패, 죄송합니다. 설득에 실패한 것 같고요. 네. 착해요. 자,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한 거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이거 위험한 건가? 그러니까 꼴 보수나 진보 그래. 진보나 저는 누구와도 쉽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운영전 들어가 보도록 할 때 스무스하게.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어디까지 했었죠? 편집까지. 편지까지 봤군요. 그래서 제가 편지의 기능으로 지나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나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이제 진술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편지 다음 부분부터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좀 혁명을 일으킬까요? 아니에요. 세게 좀 이용할까요? 글씨 넓은 데 좀 줘라. 그러게요. 제가 한번 네. 자 학원에서 이미지가 안돼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라서. 제가 말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누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이제 항상 시킨 대로 하는 성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이제 일요일 여러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간식이 좀 더 큰 간식을 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학원에 불도 지르고. 농담이에요. 이제 아시겠구나. 이상한 말 한 번씩 섞는 거. 학원에 불도 지르고. 근데 더 뭔가 편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시간대 반들이 다 인원이 많아서 뭐 저보다 인원 작은 반이 있으면 꺼지세요 하겠는데 아니에요. 그런 반이 있을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아무튼 편지 다음 내용부터 여러분 운영전 일단은 최대한 빨리 좀 운영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사님 다시 몰입해서 들어가 보죠. 진사님은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라고 지시가 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사님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부터 했었던 김진사였나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생규 장전이랑 헷갈려서 이진사인지 김진사인지 헷갈렸는데 김진사였죠. 그래서 김진사. 자 이럼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위에 담긴 내용이었고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편지의 내용이 이별하는 상황에서 쓴 편지였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별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이별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절이라는 무섭네.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이라는 반응이 이제 기절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 주석을 보시면요. 문영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그러면서 어때?
김진사의 어떤 인물적인 특성이 하나 제시되긴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일까 싶긴 하지만 김진사는 참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자꾸 딴 얘기 없지. 이별 편지 받고 기절한다. 낭만 있지 않나요? 죄송해요. 원래 이별 편지 썼습니까? 저 한번 들려드렸나? 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별한 상대를 붙잡으려고 한번 편지를 써봤었는데 읽고도 안 된대. 그때 저도 기절할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심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기절은 하진 않았죠. 보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급히 구하여 다시 정신이 들었지요. 그때 여러분 이 특이라는 인물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설에서 좀 볼 수 있는 악인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렀었죠. 원래 운영과 김진사가 그렇죠. 도망쳐 가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이어야겠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좀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특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칠 자금 같은 것들을 좀 빼돌리려고 했는데 이 특이 오히려 그 자금을 자신이 빼돌리는 행위를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악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시고요. 이 특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계략을 꾸며서 그렇지 원래 이들의 도주자금으로 쓸 자금을 계략을 꾸면서 이 특이라는 사람이 김진사와 운영을 속이고 재물을 가로채려는 탐욕스러운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인물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특이 묻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운영아 씨가 편지에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죽으려고 한답니까? 계속해서 보죠. 진사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너는 그냥 재물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했다.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해석이 달아나줬죠. 한마디로 이들이 도망가서 살 때 필요한 자금 정도로 생각해두면 돼요. 김진사와 운영이 함께 도망치기로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미리 옮겨놓은 운영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특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려다가 특히 이제 배신을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라 계속해서 볼게요. 네, 이것을 다 팔아 불전에 재수로 올리고 굳게 한 언약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역시 편지에 언급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편지에 나무님은 그 재산을 불교에 이제 제물로 바치시고 꼭 성공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편지에서 언급된 내용이 언약의 이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테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했지요. 운영이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재물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야. 그렇죠. 이 아까 말했던 이 계략 앞 페이지에 있었죠. 계략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도망치려고 빼돌린 자금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분권해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 재물을 쏙 그렇죠. 빼돌릴 수 있겠네. 내가 이 재물을 쏙 가로챌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은 어떻죠? 인물의 내면 어떤 생각이 제시된 부분인데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의 생각을 직접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탐욕스러운 모습, 인물의 성격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 서술, 인물의 내면을 서술해주고 그를 통해서 교과서는 이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하고 벽을 향해 씩 웃었지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 사실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배신할 것을 암시하는 행동. 뭐라고요? 웃었어요. 이 웃었다라는 행동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라는 이 행동은 이 사람 배신하겠구나 라는 정보를 이제 독자들이 암시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정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강조되죠? 얘 탐욕스럽다, 기열하다,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특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악인으로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계속해서 볼게요. 하루는 그놈이 여기서 말하는 그놈이랑 여러분 특을 말하는 거겠죠? 하루는 특이 자신의 옷을 찢고 코를 쳐서 흐르는 코피를 온몸에 묻힌 다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달려들어 와뜰 앞에 엎어져 울었다지요. 이거 뭐예요? 이런 용어를 써도 되겠지만 이거 여러분 자해공갈을 벌이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상처를 내면 자해지만 여러분 어때요? 얘가 거짓말을 꾸며서 어떤 사연을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래서 자해와 공갈까지 성립하는 겁니다.
형법을 배우시면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유와 공갈이 다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어떤 공갈을 어떤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볼게요. 소인이 강도에게 맞았습니다. 강도에게 맞은 거 아니죠? 이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다음에 강도에게 맞은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래서 특유의 거짓말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한 양 굴었지요. 진사님은 특이 죽으면 재물 묻은 곳을 모르게 될까 염려하여 직접 약을 먹여 다리는 등 백박으로 살리려고 애를 썼고 고기와 술까지 제공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순진한 진사님은 진짜 특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소리는 여러분 특을 말하는 거고 진짜 특이라는 이 친구가 강도를 당한 줄 알고 어때요? 근데 얘가 죽으면은 운영과 도망쳐서 쓸 자금 그 자금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특이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특이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특이 1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몸으로 산속을 지키는데 도적대가 들이잡혀서 쳐 죽일 기세였어요.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겨우 신라 같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지요. 재물이 아니었다면 소인이 어떻게 이 공경에 처했겠어요? 명줄이 일이 험한데도 어찌 빨리 죽지 않았는지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어떤 전부 다 요만큼의 내용이 여러분 전부 다 특이의 어떤 거짓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의도는요, 그렇죠. 이들이 사용할 도주자금을 자기가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거짓된 사연을 지금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발을 고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던 진사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보냈답니다. 한참 뒤에야 진사님은 이놈, 특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놈의 소행을 알게 되었지요. 소행에 대한 용어 설명도 있는데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가까이 지내던 명분과 거느리던 종 10여 명을 대동하고서 불시에 그의 집을 에워싸고 뒤졌답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 특이 거짓말한 거구나.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빼돌렸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집단 렌치기를 가하려고 여러 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미 어떻다? 하나 남은 건 금비녀 한 쌍과 비싼 거울 한 개뿐이었지요. 그래서 어때요?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남은 재물이 뭐예요? 금비녀 한 쌍이랑 비싼 거울. 즉 어때요? 이미 많은 재산을 잃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라도 작물로 삼아서 증거로 삼아서 관가에 진정하여 관가에 소송을 넣은 다음에 추심 그것을 얻어내려 했으나 일이 누설,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여기서 지칭하는 이 일이 뭘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 제 하인 특이라는 놈이 제가 쓸 돈을 빼돌렸습니다 하고 고발하면 되잖아. 왜 고발 안 했어? 그렇죠. 이 일이 뭡니까? 김진사랑 운영이 좀 유치한 편이지만 사랑의 도주를 하려고 했잖아요. 사랑의 도주. 여러분 관아 이거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자금을 모아두셨었죠? 사랑하는 궁녀랑 도망치려고요. 그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아에 소송하고 이런 작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어떤 이유가 여러분 제시될 수 있어요. 왜 할 수 없었다고요? 김유사 운영의 사랑의 도주가 들킬까봐. 자, 그거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밑에 주석 한번 볼까? 운영의 재물은 그렇죠. 특히 운영이 마련한 재물인데 운영이 돈 어디서 얻었겠어요? 궁궐에서 일해서 얻거나 궁궐 거를 조금 슈킹을 했겠죠. 아무튼 궁궐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억울하지만 소송도 못했던 겁니다. 슬픈 일이죠. 더 큰 걸 들킬까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머니에게 학원비를 이렇게 슈킹 해가지고 다른데 쓰려다 그래.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가려다가 이제 그 강도를 당했어요. 신고할 수 있겠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 그럼 아이돌 콘서트비 어디서 나니까 모아준 학원비. 그 상황인 거예요. 미안해 이런 유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미안해. 하지만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알려지면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게 알려지면은 얘네들의 더 큰 잘못이잖아. 궁녀와 지금 사랑을 하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걱정돼서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마저 할 수 없었던 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였어요. 그렇죠. 만약 이 물건을 찾지 못하면 동물도 궁금한 노릇이라 속으로는 이놈을 죽이고 싶었지만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으니 꾹 참을 수밖에요. 특은 자기 죄를 아는지라 벌단 밖에 사는 맹인 점쟁이를 물었죠. 그래서 맹인 점쟁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대사는 특이 맹인 점쟁이에게 전한 대사가 될 겁니다. 특이 맹인 점쟁이에게 한 얘기가 될 텐데 이 얘기 속에 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저번에 이 새벽 궁궐 밖 담장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인물지칭 표현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내는 특이죠. 내가 저번에 궁궐 담장 밖을 새벽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자가 궁궐 안에서 서편담을 넘어가지 뭐요. 뭐라고요? 어떤 자가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자가 도적인 줄 알고 고성을 지르며 쫓아갔더니 가진 물건을 내버리고 냅다 도망치디다. 이 물건을 가지고 돌아 보고 나서 원주인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소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이거 뭐다? 도둑이 버리고 간 물건이다. 도둑이 버리고 간 물건이었고 나는 도둑이 버리고 간 물건을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즉 한마디로 이제 거짓 사연을 지금 깔아두는 겁니다. 맹인 점쟁이한테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 그거 주인 재산이 아니라 도둑이 버리고 간 물건들 몇 개 가지고 있었던 정도라니까요. 라는 식으로 이 거짓 정보를 지금 깔아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헌데 우리 주인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특의 주인, 특이 김진사의 하인이죠. 우리 주인 김진사는 평소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내가 물건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직접 찾아와 이걸 달라지 뭐예요? 그러면 이 거짓 속에서 어때요? 김진사라는 인물에게 어떤 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 분이죠. 아 그거 내가 도둑이 놓고 간 거 잠시 들고 있었는데 김진사가 그걸 뭐 달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김진사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누명을 씌우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자. 난 다른 게 아니고 그 비녀와 거울 이거 2개 뿐이라고 말했지만 자 지금 특이 만들어낸 사연은 뭐다? 이거 도둑이 두고 간 물건이다. 근데 진짜 사연은 뭐다? 원래 운영과 김진사의 자금이었는데 특이 다 빼돌리고 남은 물건이 비녀와 거울이었죠. 아무튼 이 비녀와 거울 이것은 진실과 거짓, 특이 만들어낸 거짓과 진짜 진실로 남은 이 비녀와 거울이라는 사연 잘 기억해 주시고 비녀와 거울 2개뿐이었지만 주인은 굳이 들어와 내 집을 뒤지더니 이 2 물건을 찾아 가졌지 뭐요. 거기에 욕심이 끝이 없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이 만들어낸 사연을 볼까? 도둑이 궁을 털었다. 그렇죠. 그리고 도둑이 흘린 물건을 내가 보관했다. 그런데 우리 주인 그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해하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 자 특의 거짓말 내용입니다. 도둑이 궁의 담을 넘는 거, 도둑이 궁을 턴 장면을 내가 봤고 내가 도둑에게 소리를 지르자 도둑이 물건을 흘리고 왔고 내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인 김진사가 오더니 그 물건 자기 거니까 내놓으라고 저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짓은 뭡니까? 일단은 주인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잘 봐. 도둑이 흘리고 간 물건인데 김진사가 그 물건 자신의 것이라고 한대.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이 정보에 보세요. 3번째 줄에 주석 보세요. 이 거짓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또 들어있다? 궁궐 담을 넘은 도적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인 김진사예요 라는 것을 거짓에 또 따라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을 이상한 성격으로 만들고 자신의 주인이 궁의 물건을 도적질한
도둑으로까지 몰 수 있는 거짓말을 지금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거짓의 내용 쭉 살펴보시면은 요 설명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것을 들은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들려주는 말이었죠? 맹인 점쟁이한테 들려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들은 맹인이 뭐라고 해? 길하오. 예, 길하다는 옆에 여러분 용어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망가려는데 어때? 우리 주인이 나 죽일 것 같아서 나 도망가려는데 어때? 좋소. 길하오. 잘하고 있소.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옆에 있던 이웃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거의 다 듣고는 그에게 물었지요. 옆에 있던 이웃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이웃이 한 말은 뭐야? 야, 네 주인. 여기서 말하는 네 주인, 특의 주인인 김진사를 말하는 거죠. 야, 김진사 그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물건 뺏으려 하고 종을 죽이려 하고 종을 학대한단 말이냐? 지금 어때요? 이 어떤 이웃은 벌써 특의 말에 속은 겁니다. 특의 말만 듣고 김진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벌써 이제 뭐야?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주인은 젊고 글을 잘해서 조만간 급제하실 만한 분이요. 야, 이거 어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라에 큰일을 하게 생겼다. 이제 이 거짓말을 정말 잘 깔아놓고 있죠. 하나, 일이 탁탁하니 성격이 좋지 않으니 훗날 입조하면 본궐에 들어가면 그 마음 쓸쓸이를 알만하지 않겠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라는 악인이 김진사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고 그 말들이 잘 또 전달이 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 뭐다? 특이라는 악인이 그렇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에 대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 대화가 궁중으로 퍼져나갔지요. 지침 뭐죠? 이 대화는 여러분 특히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퍼지는 모습이 제시됐잖아요. 결국에는 궁중이라는 궁까지도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궁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에 뭔가 방해물이 되는 인물 누가 있죠? 바로 안평대군이 있었죠. 이 안평대군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대군께서는 크게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남궁 사람들더러 서궁을 뒤지게 하여 저희의 옷가지와 재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장소적인 이 남궁과 서궁도 한 번은 기억해 두세요. 우리 출제 부분은 아닌데 이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궁녀가 진짜 여러 궁녀 나오거든요. 근데 남궁 쪽에 궁녀도 있고 서궁 쪽에 궁녀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미안해요. 그리고 운영은 이 서궁에 속한 궁녀예요. 운영은 서궁 쪽에 속한 궁녀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서궁 애들이 잘못이야. 운영이 있는 이 서궁 애들이 잘못인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남궁 다른 쪽의 궁녀들을 가지고 이 서궁 쪽의 궁녀를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뒤지게 만드는 거, 조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배경 지식 운영은 서궁 쪽의 궁녀다. 요거를 일단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왜 재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도주하려고 운영이 빼돌렸잖아요. 운영이 마련한 재물이 이 재물이었다는 거죠. 서궁에 있던 재물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서궁에 있던 궁녀가 왜 재물들을 다 밖으로 돌렸지? 왜겠어요? 사랑하는 남자랑 도망치려고. 자, 그래서 어때? 안평대군이 왜 재물이 없지? 사랑하는 남자랑 도망치려고 이들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확신 이전에는 여러분 의심이었죠.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거꾸로 가서 지난주 수업 내용이었지만 이 의심하는 사건 혹시 기억납니까? 네, 제가 이거 기억하라고 이상한 썰까지 들려드렸잖아요. 글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KF 글을 보고 나면 걔가 게일 것이라고. 안평대군도 글을 보고 얘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의심했었는데 아니 재물까지 밖으로 돌렸다고 도망치려 했구나. 확신으로 이 둘이 사랑했다는 걸 확신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부터는 뭐 큰일이 났겠죠. 그리고 네가 알고 있었네 모르고 있었네 이런 거 다 잡아다가 신문해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으로 이어집니까? 급기야 서궁 아까 말했죠? 남궁도 있고 서궁도 있다. 서궁 운영이 있던 쪽의 궁녀들이다. 왜 서궁의 궁녀들 잡아들였겠어요? 니들 알고 있었지? 이거 신문하려고.
운영이 서공의 궁녀였으니까 이들 서공 궁녀들 알고 있었지 신문하려고 어떻습니까? 붙잡아서 뜰 가운데 꿀리셨다. 그래서 어때요? 궁녀들을 신문하고 이들의 규율을 어긴 것을 벌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다 붙잡아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대군께서는 형도 곰도구예요. 형도를 엄격히 갖춰서 눈앞에 늘어놓고 가명하셨지요. 너희 다섯을 죽여 남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다섯은요 서공의 궁녀들이죠. 그렇죠. 서공의 궁녀들 너희 다섯을 죽여서 남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하고 다시 곤장을 든 자에게 명하셨지요. 곤장수를 따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거라. 정말 무서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아이고. 어느 분이 여러분 중요한 출제 포인트냐면, 자, 이 5명 왕한테 들키고 이제 왕이 이제 쳐 죽여라 약간 이런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들이 하는 행동은 여러분들 궁녀들이 안평대공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요. 뭐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 근데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는 이들의 의견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랑 B는 뭐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뭐 C랑 D는 잘못했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들의 마지막 변론 내용을 좀 구분하는 내용들이 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법이니까 나중에는 푹 찔러도 은섬 언니는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뭐 누구 언니는 뭐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여러분? 이 변론의 내용, 이 마지막 변론의 내용들, 인물별로 변론의 내용들을 이것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변론 내용이에요. 번호 붙이면서 한번 볼까? 5명의 궁녀라니까 일단 1번 은섬 언니 5개가 나오겠죠. 은섬 언니가 마지막 변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진술의 내용을 볼까요? 남녀의 욕구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 가져서 귀하고 천할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있어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귀하고 천할 것 없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변론을 하는 자의 신분은 뭡니까? 궁녀죠. 궁녀는 아쉽게도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천하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어때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남녀의 요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천한 궁녀라고도 남녀의 요구가 없겠어요? 우리들도 남녀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변론 내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귀하고 천할 것 없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비교적 천하다고 여겨지는 궁녀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천할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옵니다. 허나 소첩들은 소첩 이것도 역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인물 지칭 표현이고 보통 어때요? 여성인데 사실 부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성 부인이 자신을 낮추는 말이지. 네, 여러분 그래서 고전 소설 할 때는 이런 인물 표현들 나올 때마다 항상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소가 들어가면은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첩은 부인인데 여러분 이 궁녀들이 왜 부인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게요. 최대한 이제 뭐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궁녀라는 신분은 여러분 잠정적인 왕의 부인 후보예요. 그러니까 왕족이 언제든지 뭔가 부인이나 이런 걸로 삼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사실 정식적으로 이미 결혼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어때요? 궁녀들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 부인에 해당하는 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이러한 자신의 인물 지칭 표현을 쓰는 거 한번 봤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소첩들은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힌 뒤로 고단한 몸이 외로운 그림자 신세로 꽃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달을 보며 혼을 사기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눈물을 삼킨다, 혼을 사귄다. 전부 다 어떤 감정입니까? 어떤 감정 표현입니까? 참고 억제하는 표현이죠. 무엇을요? 아까 말했던 게 뭐지? 남녀의 욕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럼 뭘 참고 억제하겠어요? 남자 만나고 싶은 욕구를. 아, 이게 진짜예요. 예.
이게 변론 내용은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야. 천한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어때? 궁궐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참고 억제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 매화나무로 오르내리는 꾀꼬리. 꾀꼬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꾀꼬리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꾀꼬리 쌍. 꾀꼬리를 쌍으로 쌍을 지어서 날지 못하게 하고. 잘 보세요. 주령 위에 둥지를 튼 제비. 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둥지. 꾀꼬리도 혼자 날아가면 뭐 별로 나한테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어때? 꾀꼬리도 꼭 커플로 있으면 빡이 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비도 그냥 제비는 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둥지, 가정을 꾸린 제비 빡이 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해요. 그럴 때가 있어. 이제 커플들만 봐도 화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예시 들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있어요. 커플들 싸우는 거.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있다가 누가 싸우는 거 보면 그냥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저래서 싸우구나 하고 다 알지. 죄송합니다.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 취미 없어요? 아무튼 잠시만요. 쉽지 않은데 네 계속 가볼게요. 이거 뭐야? 왜 여러분 꾀꼬리와 제비가 궁녀들에게 이거 교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꾀꼬리도 쌍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제비, 즉 남녀가 함께하는 제비를 보자.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그 남녀가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짐에도 궁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왜 부러움과 질투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외부 지문도 또 한 번 찍을 텐데 여기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드는 외부 지문이 있거든요. 네, 일단 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 여러분 혹시 뭐 공부하다가 영무다대든 고기들아 하는 시조 본 적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네. 너희들 어쩌다 붙잡혀 하니 그 궁녀가 쓴 시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서 혹시 외부 지문을 낸다면 그 작품을 낼 수도 있어서 또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좀 소개하는 자료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것도 똑같이 궁녀가 쓴 시조인데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이 심정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외부 지문 자료로 좀 준비할까 생각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좋다.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기기는 다름이 아니라 부러움과 질투를 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움과 질투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변론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남녀 욕구는 우리같이 천한 것들도 자연스러운 건데 뭐다? 궁궐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까 남녀 서로 화합하는 모습 보면 화가 난다 라는 내용이야. 되게 유치한 내용이네. 계속해서 볼게요. 한번 궁궐 담을 넘고 보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힘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어였습니까? 이거 소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뭐야? 우리가 힘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궁궐하면서 참고 산 게 아니다. 궁궐을 도망칠 힘도 있었고 궁궐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왜 참았대요? 주군의 위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주군은 누구입니까? 안평대군이겠지. 대군. 안평대군의 위험이 들어왔기에 이 마음을 억지로 누르면서 궐 안에서 말라 죽을 작정이었사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나는 커플이 될 수 없으니까 커플을 보면 빡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저지른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우리 죄 없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의 의견의 중요한 내용은 뭐야? 궁녀일지라도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지. 다시 한번, 궁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변론 내용은 뭐야?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변론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없는데도 수첩들을 사지로 내보려고 하니 황천 아래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진술의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 진술의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보면 어때?
여기 적혀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어떻게 해요? 억압해요. 무엇이? 궁궐이라는 장소가. 궁궐이라는 장소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 은섬의 의견을 봤을 때 이 상황을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변론입니다. 비치 언니예요. 아 네, 죄송해요. 비치 언니. 이름이 그렇죠. 굉장히 예쁘시네요. 예. 비치 언니의 진술 한번 보겠습니다. 비치 언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마님이 거두어주시고 아껴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마님은 바로 안평대군이 되겠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안평대군이 궁녀들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시간에 했지만 안평대군이 궁녀들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학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 잠깐만 문학을 가르쳐줘? 예,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랬잖아요. 시 쓰는 법 이런 거 가르쳐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학대하지 않고 문학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 죽음만이 안평대군이 우리 거두어주고 아껴주신 은혜, 일단은 상대방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이 표현법 잘 보세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야, 은혜가 어떻게 산보다 높아?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은혜를 과장해서 크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과장법이 쓰인 거 체크해 두세요. 뭐라고요? 과장법 어떻게 쓰였다? 당신이 주신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굉장히 크다라고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법이 쓰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건 약간 독서 지문 같지만 왜 상대방 나를 벌하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깔아두고 시작하는 걸까? 그렇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 혼내고 있는 상황이잖아. 나 공무원 사고 나 처벌하려는 상황인데 당신의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왜 말하고 시작하겠어요? 이 부분 변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숙제 안 해와서 그랬을 때 짜증나서 이러면 크게 혼나겠지만 선생님이 주신 숙제는 정말 바다처럼 산보다 높지만 그걸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은 신뢰성이 올라가죠. 못할 수도 있지. 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저 오늘 예시가 너무 구리죠. 진짜 죄송합니다. 예시를 던지고 사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는데 약간 물론 그렇죠.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더 고급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벌하려는 상대인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떤 설득의 단계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이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 독서 같은 느낌이라고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과서에서 또 해석을 달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예. 왜 클리닉 때 안 왔어요? 선생님이 준비하신 클리닉 자료는 정말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지만 바다보다 높고 산보다 깊지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다른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울게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거에 안 썼습니다. 그래도 왔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신뢰성을 박살내버리는 사람인데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에 소첩들은 감격하면서도 송구하여 송구하다도 여러분 이거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감정 표현이거든요. 어떤 감정이랍니까? 두려운 마음과 거북스러운 마음. 너무 두려울 정도로 거북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소첩들은 그래 죽은이 우리를 걷어주신 거 정말 감격하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글과 음악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이름이 서동까지 펴졌사옵니다.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이름, 이것은 뭐다? 궁녀들이 외부인과 만났다는 소문이다. 그렇죠. 즉 이 사람의 의견은 뭐야? 잘못했어요. 왜요? 결국에는 앞에 사람 뭐였죠? 남녀가 살아간 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 사람의 의견은 뭐죠? 궁녀 입장에서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랬으면 안 됐는데 궁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니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이름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죽을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비치 언니와 아까 처음 언니 누구였죠? 아무튼 비치 언니와 처음 언니의 의견이 확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처음 언니는 뭐다? 사랑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다?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외간 남자를 사랑해서 이제 더러운 이름을 얻게 돼요. 정말 죄송하다. 죽고 싶다라는 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진술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진술의 내용, 세부 내용 기억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옥녀 언니로 가봅시다. 끝이 없네. 세 번째 옥녀 언니예요. 옥녀 언니도 진술했습니다. 서궁에서의 영화롭다라는 건 여러분 아주 좋고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서궁에서 아름다움을 우리 소첩, 이 소첩은 옥녀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지. 서궁에서의 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저도 누렸어요. 서궁의 횡액을 소첩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어떤 의견이에요? 야, 좋은 것도 내가 누렸으니 여기서 일어난 나쁜 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극을 받아들이는 모습. 계속해서 볼게요. 불길이 옥륜산의 치솟아 옥과 돌이 모두 타버리는 형세인지라 오늘의 죽음은 그 마땅함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옥과 돌 중에 여러분 타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옥이죠. 옥은 소중한 거니까. 근데 어때요? 옥륜산의 불길이 치솟으면 뭐 타지 말아야 할 것이나 탈 것이나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좋은 것도 함께 했으니 내가 직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운영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 잘못도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석 부분이라는 또 사자성어가 기분 나쁘게 제시되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돌만 탈 수는 없어. 옥도 타는 상황이야. 즉 옳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구별 없이 모두 다 나쁜 일, 재앙을 받는 상황을 지금 서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진짜 이들이 옥과 불이 타는 상황인가요? 아니지.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근데 진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비유 표현인데 여러분 혹시 풍우라고 알고 있습니까? 풍우는 뭐예요? 속담이나 관습적인 언어를 써서 이 상황을 비유하는 거지. 네, 여러분 옥석 부분이나 사자성어 이걸 뭐 쉽게 속담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속담이나 관습적인 언어를 써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옥석 부분이랑 유명한 사자성어 속담을 지금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풍유법이 성립할 수 있어요. 네, 풍유 아마 잘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야. 비유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황을 속담 같은 거 써서 비유할 때 풍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요. 사실 여러분 비유하면 맨날 의무나 직유, 끝에 의인 진짜 많이 써야 뭐 배우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사실 저는 문제 푸다가 풍유라는 걸 만난 적도 없거든요. 작년에 어느 고등학교였지? 아 그래 작년 동탄고 2학년 시험에서 풍유법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험장에서 풍유법인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내냐 싶었는데 좀 내신 때는 또 모든 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렇죠. 요 말 사자성어잖아요. 어떤 속담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자신들의 상황을 이러한 속담, 관습적인 말, 사자성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풍유적인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나오겠어요? 네,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네, 관심 없는 얼굴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상처 입는다고요. 풍유적 표현이 쓰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은 뭐야? 솔직히 저는 뭐 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도 같이 벌 받을게요. 좋습니다. 이런 의견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술 내용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잘한 언니가 나옵니다. 잘한 언니의 진술은 여러분 좀 길어요. 그리고 잘한 언니가 이 운영 전에 그 서궁 궁녀들 중에서도 그렇지 어떤 운영의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던 궁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잘한 언니의 변론 내용, 최후 변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후 변론 하니까 약간 갑자기 미안해. 마피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마피아 때 최후 변론 하잖아요. 제가 그 최후 변론은 진짜 못하거든요. 저로 지목당한 순간부터 심장이 펑펑 뛰어가지고 최후 변론 때 죽이지 마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이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최후 변론을 하는 거지. 왕이 그렇죠. 큰일이 일어났고 이들을 되게 뭔가 혼내려는 상황에서 최후 변론이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잘하네. 최후 변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로 서척들의 죄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죄가 크다. 정리하면 그래 우리 죄가 큰 거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어때?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고 살아 돌아갈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때? 속마음을 뭘 숨기겠사옵니까? 속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 이것도 역시 소리적인 질문이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속마음을 말해드릴게요. 속마음을 말하겠다. 그렇죠. 잘하는 이 좀 고급스럽게 서리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제부터 그냥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제 속마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그렇죠. 속마음을 말하겠다라는 속마음을 자신의 최후 변론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소첩들은 다 여왕의 천한 계집들이다. 부친이 순임금도 아니고 모친은 아왕과 어영도 아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순임금, 순임금님, 아왕과 여영 전부 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어떤 고사의 인물이거든요. 고사 속 고사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사의 인물들이 지칭하는 성격은 뭔 것 같아요? 왜 이 고사의 인물들을 갖다 썼지? 순임금과 아황과 여량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은 뭐야? 전부 다 옆에 나와있잖아. 아황과 여량 뭐라고 나와있어요? 임금의 딸이래. 순임금은 임금 그 자체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든 이 고사 속 인물들 죄송해요. 고사 속 인물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전부 다 왜 이들을 예시로 든 거야? 귀한 사람이거든요. 즉 이 고사 속 인물들의 공통된 성격은 뭐냐? 귀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아니오나 즉 우리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 우리들은 남녀간의 욕구가 소첩이라고 없겠사옵니까? 진짜 없는 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계속 소리 쓰시네. 즉 뭐예요? 이거 첫 번째 언니의 의견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남녀간의 욕구 있다. 지금 자랑의 의견도 어때요? 우리들 그런 귀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남녀간의 욕구가 있다. 네, 그래서 처음 언니랑 되게 비슷한 일단 논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 언니와의 공통점으로도 잡을 수 있지.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천자 모광도 매번 요지에서 기쁨을 품었고 영웅 한우도 휘장 안에서 눈물을 금치 못했사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천자 모광도 이건 좀 다르게 표시해볼까? 천자 모광도 영웅 한우 이들도 어때? 얘네도 똑같이 고사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사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뭐죠? 남녀 감정을 남녀 간의 어떤 애정과 관련된 일화를 지닌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이 고사 속의 인물들도 남녀 간의 애정에 관련된 사건을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저도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애정 느낄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애정은 그리고 그로 인한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우리들 궁녀들에게도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사 속 인물들이 제시되는데 이 고사 속 인물들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 어때? 귀한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성격. 그리고 두 번째 네모껍새로 친 이 고사 속 인물들은 어때요?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일화를 겪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지가 뭐야? 저희는 그런 귀한 사람은 아니지만 얘네도 겪은 남녀 간의 애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주군께서는 어찌 영이만 여기서 말하는 영이 누구예요? 운영이겠지. 주께서 어찌 운영만 운회정을 못 가지게 하십니까? 운회정도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한자 표현이에요. 주로 이제 남녀, 부부 그들 사이의 어떤 즐거움과 정을 운우의 정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운우지죠. 예, 뭐 고전 문학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저 표현도 잘 알아주시고 조금 올려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잘 봐요.
진사 김생은 뛰어난 분입니다.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뛰어난 사람은 어때요? 이분을 내 방으로 끌어들인 것도 주군이다. 즉 뭐예요? 이런 잘생긴 존멋 남자를 미안해요. 이런 잘생긴 남자를 궁에 들인 거, 궁에 들여서 우리들 앞에 보여준 것도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운영에게 별어를 받들도록 한 것도 주군이십니다. 그것도 주군이십니다. 이거 앞부분의 이야기이긴 한데 맞아요. 이 안평대군이 문학을 좀 좋아했잖아. 그래서 글 잘 쓰는 선비들을 자꾸 초대해서 뭔가 이 잔치도 벌이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김진사, 김생이 그 과정에서 궁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운영아 너가 저 김생이 쓸 벼루 좀 갖다 줘라 해서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만남의 계기를 제공한 것도 주군이고 둘이 가까워질 계기를 제공한 것도 주군 아닙니까? 즉 뭐예요? 이영이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네 탓이다. 예,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마시겠죠? 예. 어떻게 궁녀가 남자를 만나겠어요? 근데 당신이 김진사를 궁으로 불러들었고 당신이 운영한테 김진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단평대군을 탓하고 있는 장면. 계속해서 볼게요. 운영이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봄꽃과 가을달에 매번 마음이 아프고 오동나무에 반풀가들이 치며 몇 번이나 애가 끊겼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뭐 이것도 한번 주목해볼 만 하겠네. 이건 뭐로 표시할까? 그냥 내보라 하겠습니다. 봄꽃, 가을달 그리고 매번이래요. 여러분 봄꽃, 가을달이 전부 다 어떤 계절감을 알려주는 소재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봄이나 가을이나 매번 마음이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 이 두 표현을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늘 왠지 1년 내내 가 되겠죠. 여러분 봄꽃과 가을달 계절감을 들려주는 소재를 썼는데 이 소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운영이가 1년 내내 마음이 아팠다. 운영이가 늘상 애가 끌었다. 애 끊는 고통을 안고 있었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다가 한번 준수한 사례를 보고 김진사를 말하는 거지.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그리움의 병이 골수에 들었던 것입니다. 좀 어때요? 운영이 궁궐에 들어온 이후로 봄이나 가을이나 할 거 없이 늘 마음 아팠다고요. 늘 애간장이 탔다고요. 그러다가 잘생긴 남자 보니까 상사병 걸린 거라고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사병 여러분 요것도 다 아시겠죠? 예. 남자나 여자가 이제 서로에 대한 이성을 그리워할 때 너무나 그리울 때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죠. 계속해서 보자. 불로장생의 영약이나 편작 같은 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치기 어렵사옵니다. 편작도 여러분 한 번 알아두세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3인곡 혹시 배우셨습니까? 네, 3인곡에 어떤 표현 나오는지 기억해요? 편작이 10명이라도 내가 님을 그리워하는 그림을 못 고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편작하면 그냥 개쩌도 이상.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허준을 불러와도 못 고친다. 미안해요. 생각 떨어지네. 아무튼 전설적인 의사야. 이 사람이 오면은 모든 병을 고칠 것으로 기대돼. 근데 그 사람도 못 고친다라는 건 그만큼 아프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낱 이슬처럼 갑자기 죽고 만다면 주군께서 측은히 하신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즉 네가 지금 화나서 쟤 죽여? 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측은해, 불쌍해. 이거 뭐야? 불쌍하다, 연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거야. 즉 어때요? 죽고 난 후에 네가 연민을 갖고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지. 좋아요. 계속해서 보자. 소첩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 번만이라도 김생과 운명이를 만나게 하여 두 사람 사이에 한 맺힌 마음을 풀게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적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야? 죽고 쟤 죽인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강한 얘기를 한 거네. 근데 왜겠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속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지난날 운영이의 회절은 소첩에게 그 죄가 있지 운영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회절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회절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지조나 절개가 깨지는 상황을 회절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운영이의 지조절개는 뭐야? 안평대군만을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외간 남자인 김진사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운영이의 행동을 회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 그 죄가 누구에게 있대요? 나에게 있지 운영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면서 그 잘못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희생정신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시험 망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 저의 책임입니다. 이랬을 때 지랄 하네 하지 말고 희생정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은 오늘 쉽지 않네요. 네. 전 더 고급 예시를 항상 생각해 놓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소첩의 이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는 동료를 저버리지 않는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는 진실이자 의리를 지키려는 발언이다. 그렇죠. 진실된 마음과 의리를 담아서 하는 발언이다. 오늘의 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소첩은 오히려 영광이겠습니다. 또 이것으로 운영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 차라리 100번 주겠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소첩을 죽여 운영이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야, 어떻습니까? 길게 말한 이유가 있네. 지라언니의 의견 정리해보면 어때요? 일단 진심을 얘기한 건데 운영이는 사랑 좀 할 수 있지. 그리고 네 탓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차라리 나를 죽여. 라는 어떤 그러한 변론 내용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서쪽의 다섯 궁녀라고 했었죠. 다섯 번째 변론은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 운영의 변론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변론이 나왔어요. 운영의 변론 내용은 뭐예요? 죽음마님의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마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안평대군이고요. 왕조 궁녀들은 이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 죽음마님의 은혜는 산과 바다와 같은데 그렇죠. 뭐뭐 같다. 당신의 은혜는 산과 바다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뭐뭐와 같다라는 직접적인 비유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지급법. 그리고 아까도 봤죠. 은혜의 크기가 어떻게 산과 바다처럼 크겠어요. 과장법. 지규와 과장이 쓰이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보자. 정절을 끝내 지키지 못했으니 그 죄가 하나이옵니다.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정절을 어겨버렸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죄다. 자, 그럼 두 번째 죄 나오는지 봅시다. 앞뒤로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산데도 그렇죠. 아까 이거 중약부분 줄거리의 내용이었죠. 시를 통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어. 혹은 거기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어. 근데 어때? 끝까지 속였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죄이다. 그리고 뭐예요? 게다가 서궁에 죄 없는 서궁에 죄 없는 언니들. 이거 말하는 다른 서궁의 궁녀들을 말하는 거지. 자신의 잘못을 위해 죄 없는 언니들까지 소첩 때문에 함께 이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죄가 셋이옵니다. 즉 운영은 죄를 세 개라고 나눠서 밝히고 있습니다. 잘해줬는데도 내가 정절을 어겼다. 의심받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도 속였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결론은 뭐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큰 죄를 짓고도 살아간데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다. 죽임을 늦춰준다고 하시더라도 소첩은 응당 자결할 겁니다. 내가 지은 죄 3개 이게 너무 커서 나는 살아봤자 의미가 없고 제가 좀 자살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자살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5 궁녀의 최후 변론이 제시됐고 여러분들이 5 궁녀의 최후 변론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운영의 변론은 어땠어요? 내 죄가 이 3가지가 되고 크니까 아니야, 제가 죽어서 그 죄를 그 죄를 다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대군께서는 진술한 것을 다 보시고 또 자라 언니의 공초를 다시 펼쳐 보시고 화난 기색이 조금은 누그러지셨습니다. 다행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궁의 궁녀들 다 죽일 기세였는데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쓴 글을 보고 조금은 그 기색이 누그러졌대요.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남궁,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여러분 서궁의 궁녀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궁의 궁녀 소건니가 와서 이번에 어때? 최후별로는 아니고 간청 들이는 말, 울면서 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 소건니의 의견도 역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건니의 의견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건니, 남궁의 궁녀 소건니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전날 빨래터 모임을 성안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소첩의 의견이었사옵니다. 야,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의 내용을 추론하면 어떻게 돼? 빨래터 모임을 성 밖에서 했구나. 이 내용을 추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날 빨래터 모임을 성 안에서 하지 말자, 성 밖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저였습니다. 아, 그럼 빨래터 모임이라는 게 성 밖에서 했겠네. 요거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지만 왜 이 모임을 성 밖에서 했겠어요? 김진사랑 운영이 만나게 해줄 궁녀들이 살짝 도와줬던 거야. 알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모르고 도와준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의견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추론해야 할 것은 빨래터 모임은 그럼 성 밖에서 하자고 했겠네. 요거를 일단 추론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보자. 그것은 소첩. 아까 말했던 누구예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소의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자. 자라니가 한밤중에 남궁으로 찾아와서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소첩 저도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다른 궁녀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소첩에게 있지 죄는 누구다? 나에게 있다. 운영에게 있지 않사옵니다. 이 사람 의견도 굉장히 그렇죠.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왜? 내가 빨래터 모임 밖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빨래터 모임 밖에서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 보십시오. 운영이 궁 밖으로 나가서 김진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운영이 외간 남자를 만나게 해준 어떤 그 계기, 빨래터 모임을 밖에서 한 그 사건은 내가 찬성해서 한 말이다. 내가 주장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어때? 운영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소첩으로 운영의 목숨을 잊게 하시옵소서. 나를 죽여서 운영의 목숨은 이어지게 해달라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소건니도 어때요? 소건니 얘기 속에서 우리가 지난 사건 하나 알 수 있어요. 빨래터 모임 성에서 할지 성 밖에서 할지가 좀 고민이 됐었구만. 근데 성 밖에서 한 이유는 궁녀들이 그렇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었구만. 이러한 정보들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계기를 제공해준 빨래터 모임을 성 안에서 하지 말자고 성 밖에서 하자고 한 내 자신이 잘못이 있다 라고 이제 이실직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휴, 거의 다 왔어요. 이래야 대군만이면 하는 차차 누그러져.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듣고 나면 더 빠기 치겠어요. 예, 더 빠기 치는 게 아니라 안평대군이 슬슬 이제 뭐 그런갑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식으로 화가 누그러졌답니다. 다행이죠. 저를 별당에 가지고 저 누구야 이거. 그렇지. 여러분 이 액자식 구성 마지막 액자 가장 안쪽에 있는 액자 소문자 누구다? 운영. 그래서 이 저는 여러분 운영이 되는 거죠. 늘 체크하세요. 액자식 구성 내부 이야기 두 번째 서술자이기도 한 운영. 그래서 서술자라서 자신을 저로 표현하게 됩니다. 저를 별당에 가지고 나머지 궁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이고 자결을 비극적인 결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궁녀들의 결론 내용들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결국에 운영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그 결론 속에서 지난 사건 여기에 생략된 사건에 대한 내용들도 좀 알 수 있었어요. 봅시다. 이제 정말 마지막 페이지죠. 중요한 부분의 주거입니다. 운영이 죽자 김진사는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빌고 틈을 벌해달라고. 이거 틈 나쁜 인물이었죠? 벌해달라고 부처님께 빈다. 며칠 틈은 아이고 우물에 빨아 죽었어. 권선징악이 실현된 부분. 김진사도 운영을 따라 세상을 떠난다. 저런. 왜요?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반응했죠. 예. 그렇진 않아요. 예.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내부 이야기 2였어요. 제 꿈속에서 만난 문용과 김진사가 들려주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 자, 이제 여러분 내부 이야기 1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서술장 다시 누가 되지? 여기서부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내부 이야기 2는 운영이 들려주는 운영의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면 이제 내부 이야기 1에서는 여러분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넘어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보시면 되지. 자, 인물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김생은 다 썩은 하자 굿을 던졌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슬피 울었다. 유영이 위로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나 저라는 표현이 없어. 그러면 서술자는 누구야? 첫 번밖에 인물이겠지. 그래서 아무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다시 쓰여지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볼게요. 뭐지? 아, 그렇지. 운영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김진사는 옆에서 그거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슬피 우는 거 요거 한번 보시고요. 생각을 하지 않다. 이 유영이 위로한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유영이라는 인물이 이야기 진행에 하는 역할이 하나 있거든요. 요 설명도 기억해 주세요. 유영이 그냥 멍청하게 좋다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유영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질문 같은 것들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사연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요 역할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유형의 역할 중 하나는 뭐다? 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들의 이야기가 말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보자. 두 분이 다시 만났으니 뜻하는 바람도 이루어졌고 그래 죽어서 다시 만났지. 원수인 종도 이 특을 말하는 거죠. 이미 처단되어서 붕이 풀렸을 텐데 어째서 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것이요. 자, 이 비통함이라는 감정심리 태도는 누구입니까? 운영과 김진사의 감정이자 태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아니 뭐 결국 니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죽어서 다시 만났고 그 너희들을 망친 그 특이라는 애도 처분을 당했는데 왜 여전히 비통한 거야? 왜 여전히 너희들은 비통함이란 감정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질문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비통한 이유는? 하고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 유영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이들의 말을, 이들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역할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보시죠. 다시, 그래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것이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한스러워하는 것입니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어서 좀 아쉬운가요? 이런 질문을 했지. 계속해서 보자. 김생은 눈물을 거두고 고마워했다. 우리들은 원통하게 죽었으나 저승에서 죄 없는 걸 가볍게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저승에서의 즐거움이 인간 세상 못지않은 데다 천상의 즐거움은 말에 무엇하겠소라고 하고 있어요. 좀 유치하게 어떤 즐거움을 기준으로 부동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독서할 때는 제가 이런 독해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저승의 즐거움이나 이승의 즐거움 비슷하고요. 인간 세상의 즐거움 비슷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이제 천상의 즐거움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굳이 뭐 인간 세상에 안 나와도 돼요. 우리 굉장히 즐거움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상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래. 인간 세상에 못 나와서 그렇게 원통하세요? 인간 세상에 나오는 거 그렇게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원통해 하냐고. 이제 원통함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다만 오늘 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대군께서 패군이 된 이후로 주인 없는 옛 궁궐에 까마귀와 참새만 슬피 울고 인정마저 끊겼으니 이것만으로도 몹시 슬픈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군 실제 역사적 모제는 그 세종의 아들은 안평대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사남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군요. 왕사남. 그렇죠. 그 단종 문제로 나중에 폐위돼요. 단종 편을 좀 들었다가 미안해요. 저도 디테일한 내용 좀 까먹었는데 대충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단종 편을 들었다가 폐군이 됩니다. 즉 대군에서 폐군, 왕족에서 왕족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평대군이 쓰던 궁궐은요. 지금 뭐 궁궐이 아니지. 아무도 관리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어때?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이 소개되고 있어. 안평대군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 폐군이 돼서 몰락하고 이들이 스토리가 진행되었던 이 궁궐터는 어떻게 됐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몹시 슬픈 일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고전 문학에서 여러분 옛 궁궐 터 이거 나오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죠? 약간 그거잖아. 허무 인생 이상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요. 왜겠어요? 궁궐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장소입니다. 근데 옛 궁궐터예요. 그럼 옛날에 이거 엄청 화려했을 텐데 옛 궁궐이니까 지금은 뭔가 쓰지 않는 거니까 폐허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화려한 모습이 지금 폐허가 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허무나 인생무상 같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여기 또 역시 그 감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사 시험범위에도 있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기억나시죠? 500년 도읍지가 그 수도, 궁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 궁궐터에 가보니 아유 다 변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얘 궁궐터가 나오면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편해지겠지. 계속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옛 궁궐의 모습을 보고 슬프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옛 궁궐 여기부터 볼게요. 옛 궁궐엔 까마귀와 참새만 슬피 울고 인정마저 끊겼으니 이것만으로도 몹시 슬픈 일입니다. 아 이것도 해야겠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슬피 운다.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표가 뭐예요? 저 운다가 드로잉이 아니라 크라잉으로 봅시다. 참새가 어떻게 슬피 울어요? 인간처럼 우나요? 이게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옛 궁궐터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상 사람이야 참새야? 그렇지. 이곳에 추억이 있었던 운영과 김징사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운영과 김징사가 슬픈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연물이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이 표현법이 뭐다? 감정이입. 맞아요. 아 제대로 배우셨네. 감정이입, 정서투영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감정이입이자 정서투영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꽤 좋아하는 선지 중에 하나예요. 감정이 이입이 되고 있다.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이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슬픔을 느낀 건 운영과 김진사 인간일 거야. 근데 자연물, 까마귀와 참새가 슬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감정이입과 정서투영가 사용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감정이입과 정서투영이 사용됐을 때 요거는 뭐 잘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까마귀와 참새를 뭐라고 부르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죠. 그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연물이나 대상이 됩니다. 까마귀와 참새는 객관적 상관물도 됩니다. 적어줄까? 네, 까마귀 참새는 객관적 상관물까지 돼요. 네, 뭐 아시는 분은 그치 하고 이해해서만 듣고도 되고, 예, 모르시는 분은 이런 걸 정서투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거 받고, 그렇지. 이것만으로 몹시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막 병화가 휩쓸고 간 뒤라 화려했던 가옥은 잿더미가 되고 분칠한 단장은 무너졌고 섬선한 꽃의 향이 짙고 뜰의 잡초가 무성하군요. 봄비친 예전 풍광 그대로인데 사람의 일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구려. 여러분 이것도 거의 클리셰 같은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 잘 보세요. 봄빛은 여러분 자연물이죠. 자연.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 인간적인 속성. 자 여기서 자연물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어떤 차이가 부각되고 있죠? 자연은 그대로 인간은 변해. 그렇죠. 즉 둘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자연과 좀만 지나도 다 변해버리는 인간. 그렇죠. 이를 통해서 인생무상이 너무 몰입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전 좋아해요. 저 문학의 어떤 몰입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인생무상.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오르고 제 언제지? 한 3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교 대학을 방문했었거든요. 네, 진짜 좀 느꼈어. 아 뭔가 학교의 건물들, 학교의 대문 그대로 나만 붉었지. 그래서 자연으로 아니지. 물론 건물이라 인간이 만든 물건이었지만 그걸 좀 자연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씁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중학교 한번 가보세요. 미안해요. 그랬을 때 어때?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고요. 다시 옛날에 와서 추억하니 슬프지 않겠어. 뭐다? 인간과 자연. 변하는 인간이라는 속성, 변함없는 자연이라는 속성. 요거 대조시키면서 인생무산, 아까 말했던 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리셰 같은 표현법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유형이 그렇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다 천상의 사람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천상의 사람은 뭘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 신성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 밑에 나와 있네. 안 적으셔도 돼요, 진짜. 김생이 말했다. 우리들은 천상의 신선이었어. 야, 그리고 이거 어때? 여러분 신선 나오면은 유불도 중에 뭐가 떠오르죠? 도교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이것이 나오면 좀 특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선 이런 거 언급되면은 이게 도교적인 사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전에는 유불도의 사상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지.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향한 앞에서 옥한상제를 오랫동안 매시었고 어느 날 상제께서 태충궁에 납시러 나에게 5권의 과일을 따오도록 명하여서 뭐예요? 아 이거 뭐야? 옥한상제 이거 그냥 킹 오브 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천상계의 황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시킨 게 뭐야? 야 과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어떤 과일이요? 청도복숭아, 옥과 연박 굉장히 귀중한 과일이야. 다 천상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야. 근데 그 과일을 누구 줬어요? 영에게 줬대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렇죠. 야 과일 좀 가져와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되었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김진사의 죄가 되고요. 이 때문에 상제께서 우리를 인간 세상으로 귀양 보내셨다. 여러분 하늘에 천상계의 인물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떨어졌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적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뭐야 영웅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적강 모티프 뭐야? 다 얘네들 이전에는 천상계에 쩌는 인물이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강은 여러분 위에서 떨어지는 하강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계의 신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적강 모티프로 기억해 주시고요. 귀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고통을 겪게 한 것이요. 지금은 상제께서 전날의 죄를 용서하시어 다시 상천에 올라 향한 앞에서 시종하게 되었어. 그래서 어때? 그 과일 좋아하는 여자 준 죄 때문에 적강했다가 인간 세상으로 귀양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어때요? 다만 때때로 신선의 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와서 옛날 논이던 곳을 다시 찾을 뿐이요. 이 옛날 논이던 곳이 바로 이들의 사형이 있었던 곳. 안평대군의 거처였던 후성궁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순시 한번 가실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예. 제가 최대한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예. 여러분들. 휴.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고. 아니 너무 내글지 못하. 생물이요. 생물이요. 아니. 저희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나 얘. 나도 써 있고 네. 톡으로 보내는 아 여기